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회는 위기입니다. 동시에 위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타이거 리서치, 현재 지금이 크립토 윈터냐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크립토 윈터는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처럼 내부 스스로 코인 자체 산업이 와르르 무너졌던 게 아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락이 촉발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걸 하락장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견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3번 크립토 윈터는 모두 큰 대형 사건, 신뢰가 붕괴, 인재가 다 떠났다. 근데 10월 10일 작년 이후로 이러한 유사한 패턴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네요. 근데 업계 내부는 아니었다. 어쨌든 이제는 상승을 하려면 코인 시장이 다시 화랑이 되려면 비규제권에서 새로운 킬러 사용 사례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고인물들이 아니고 신규 이제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줘야 된다거든요. 이거 제가 뒤쪽에서 다른 자산이랑 비교를 할 겁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지금은 위험 자산을 정말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는 시즌이죠. 불확실한 게 너무 심하고 유동성은 아직이고 그렇죠. 이제 관세 지금 이란이다, 베네수엘라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오르는 크립토 시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올 것이고 다만 모두에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이 됐든 사업을 하든 어떤 어려운 컨셉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사실 자기만의 프레임이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프레임에 갇혀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 크립토 윈터냐? 저는 거의 겨울이 맞다. 여름이 아니잖아요. 가을도 아닙니다. 지금 봄도 아니죠. 그럼 겨울이 맞다라고 봐요. 근데 4년 주기냐 아니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저는 요게 이제 코인이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는 요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에서 전 조금 벗어나자 이 얘기예요. 제가 다른 자산, 우리 주식 시장은 그럼 10년 주기입니까? 부동산은 20년 주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크립토 자산 시장도 이제는 그 초창기 신생아기는 이제는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유를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이분은 맷 호건,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지만 초낙관론자입니다. 저 같은 초긍정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현재는 단순 조정이 아니다. 혹한의 크립토 윈터다. 우리가 지금 겨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초낙관론자 얘기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 18년과 22년 크립토 겨울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뒤집혔습니까? 끔찍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호재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느낌이죠. 지금 새롭게 연준 의장 새로 되신 워시라고 하는 분이 비트코인의 과거에 친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죠. 이 얘긴즉슨 우리는 지금 크립토 겨울에 지금 들어와 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달에 최고점에 한번 나왔죠. 하지만 본인이 이분 의견이에요. 하락세는 이분 얘기입니다. 하락장은 이미 작년 1월, 올해가 아닙니다. 25년 1월부터 자기가 봤을 땐 이미 하락장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ETF나 DAT 기업들, 코인 막 쟁여놓는 상장 기업들이 자금 유입이 막 쏟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금 약세 흐름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덜 떨어졌다 얘기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장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막 묶고 더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회복하지 않겠어? 이분의 생각에 의하면 하락장은 이미 작년부터 1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미국 경제가 성장해줘야 되고 시장 구조법 이거 이제 입법에 들어가야 되고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나와줘야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구조법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속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낙관론자가 지금 우리가 크립토 겨울을 맞았다. 그것도 이게 제가 보니까 의견을 살짝 뒤집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게 말 됩니까? 그렇죠? 는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냉철한 현실 인식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대응은요. 이게 철저히 따로따로입니다. 현실은 혹한이지만 그래서 이걸 뭐 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뭐 가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 전망과 대응은 사실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가 서로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가격이 한참 저평가돼 있지만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대 전설 중에 한 명 짐 로저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0년째 폭락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요. 짐 로저스는 이미 파산을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 살고 있는데 이분의 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분의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비관적이어서 팔고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와이즈가 그러면 최근에 뭐 했냐? 스테이킹 플랫폼 코러스1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솔라나 망의 검증자로 합류한 바가 있거든요. 비트와이즈는 아시다시피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코인, 체인링크, 솔라나는 스테이킹된 ETF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10 지수로 만든 10개 좋은 거 묶어서 ETF 지금 팔고 있는 그런 회사가 비트와이즈입니다. 근데 최근에 스테이킹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요. 이 솔라나 검증 기능이 있어요. 왜 했을까요? 솔라나 지금 ETF 스테이킹 넣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ETF 상품을 사서 스테이킹 이자를 주겠죠. 만약에 이 회사가 없었으면 다른 어떤 풀에다가 솔라나 스테이킹을 맡겨서 이제 한번 거쳐서 고객들에게 이자를 줬어야 했다면 지금은 스테이킹 업체를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테이킹해서 솔라나 이자를 주겠죠.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마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크립토 지금 혹한이다, 겨울이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코인 다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시즌에 그런 회사를 아예 그냥 사버렸습니다. 행동은 다른 겁니다. 혹한의 겨울이 저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때의 전망,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짠지 가짠지 결과가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신에서 테더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4분의 1 토막. 목표 조달액의 이제 4분의 1 토막이니까 50억 달러. 한 25%밖에 조달을 못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실은 돈 많다. 투자 솔직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작년에 번 돈이 14조 원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국채 들고 있을 때 그 수익이 아마 이제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테더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던 회사는 테더 말고도 하나 또 있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IPO 지금 필요 없다. 돈 많아서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IPO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 돈 한 7천억 해서 지금 그냥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쇼핑을 실은 했었거든요. 최근에 Y 콤비네이터, 여기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스타트업 투자금 1억이다, 2억이다. 이제 보통은 달러로 이제 줬었겠죠. 근데 이 투자금을 뭘로 준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한다. 여기에서 USDC를 이제 지급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공이 될 거고요. 코인 회사들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타트업 상대로 적용이 되고 올 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망은 이더리움 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 그리고 솔라나 망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것 대체로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이랑 내 코인 투자하고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요거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망을 지금 쓴다고 했냐? 뭐 이더리움 쓴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가 좀 낮겠죠. 그 베이스는 그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겁니다. 솔라나 망을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가 이제 뭐 고속도로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망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코인 토큰만 사용하는 것은 맞을까요? 이더리움 망에서 이더리움 코인만 쓸까요? 리플 망, 이제 XRP 레저라고 하는데요. 리플 망이면 XRP만 여기서 쓸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망, 뭐 리플 망, 솔라나 망을 쓰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해당 코인, 토큰 안 쓰면 이거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가셔야 돼요. 이더리움 망이라고 해도 이더리움을 쓸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 토큰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이더리움 망, 리플 망, 뭐 솔라나 망 있죠. 이 고속도로에 이더리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실은 없어요. 다른 코인, 다른 토큰, 다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왔다 갔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망을 예로 들면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자산 토큰 한다면서요. 뭐 주식이다,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우리의 뭐 신분증이다, 지적 재산권 같은 토큰들이 이더리움 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다. 나중에 CBDC. 실은 다른 종류의 토큰이나 화폐들이 왔다 갔다 더 많이 다닐수록 이더리움 망에 도움이 됩니다. 왜? 제가 경부고속도로 이더리움으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이더리움 망인데 승용차 외에는 통행을 금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 외에 버스 안 돼, 트럭 안 돼, 뭐 승합차 안 돼. 이러면 교통량이 급감하겠죠. 지금 가정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 망을 제가 경부고속도로라 했는데 승용차, 이더리움 외엔 다 금지시켜버리면 교통량이 10분의 1 토막 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교통량은 다른 망으로 넘어가요. 리플망 갈 수도 있고 솔라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레이어 1, 레이어 2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 본인 망에 고속도로에 최대한 많은 교통량을 끌어오는 게 핵심이에요. 교통량은 여기서 화폐를 얘기도 하고 토큰 혹은 가치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밸류라고 하죠.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망으로 무조건 끌어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끌어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돼요. 이더리움 망에서 이더리움 코인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끔 사용 시에 혜택을 제시하면서 유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망 사용료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가스비라고 하죠. 이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낼 수도 있고요. 테더나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이제 수수료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으로 가스비를 낼 때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이더리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나 이거 뭐 어디 지갑 옮겨가지고 지금 수수료 뭐 충전하고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에서는 이더리움 망을 사용할 때 그냥 신용카드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수수료가 환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한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아무리 싸게 가스비를 낸다고 해도 이더리움 레이어 2가 훨씬 싸죠.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더리움 레이어 2는 대개는 그 수많은 그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이더리움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최종 결과 위주로
그러니까 그 최종 결과는 이게 뭐 그 내역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더리움망으로 어쨌든 기록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쓰면 수수료를 좀 그래도 싸게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쓰면 쓸수록 그 이제 수수료를 태워서 없앱니다. 이걸 소각 메커니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태우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 향상에 상승에 실은 도움이 돼요. 이게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하려면 돈을 조금 웃돈을 얹어주면 내 거부터 이더리움 거래를 처리를 해줍니다. 리플망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XRP를 냈죠. 리플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XRP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코인, 타 토큰, 다른 뭐 CBDC 플랫폼 나중에 이제 리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화폐들도 리플망 다 쓸 수 있어요. 단 XRP는 주로 누가 쓰냐면요. 주로 은행들이 써요. 은행들이 국제 송금, 환전, 결제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리플 레저에서 XRP를 썼을 때 사용 혜택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지금 뭐 원화를 달러로 보내려면 그 중개 은행들이 달러를 두둑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원화도 들고 있어야 돼요. 왜? 누가 언제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뭐 이제 태국의 바트와 아니면 뭐 덴마크의 뭐 크로네 이런 거 근데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쨌든 예치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은행의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사전 예치를 해놓을 필요가 없어져. XRP는 브릿지 커런시라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XRP로 바꿔서 저 미국으로 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XRP 받아서 달러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 은행들이 비용을 최대 60% 이상 절감이 가능해요. 그냥 뭐 이제 뭐 이상한이 아니고 제3국 통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뭐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소액 결제 XRP가 매우 유리해요. 뭐 이제 예전에 뭐 스위프트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뭐 그냥 수수료가 뭐 거의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 보내기에는 예전 구닥다리 시스템 아니죠. XRP는 이런 데 특화돼 있습니다. 핵심은 내 망에 최대한의 많은 가치들, 교통량을 끌어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쓰세요. 솔라나에서는 솔라나가 제일 빠르고 수수료 저렴하죠.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걸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는 뭐 비트는 뭐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망, 솔라나 이 코인을 걱정하는 대신에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나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스트래터지가 이제 뭐 본인들 평단가 밑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 1조 원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스트래터지는 양반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쟁여놓고 있죠. 근데 이걸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금융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손실은 팔진 않았습니다. 들고 있지만 손실이 무려 69억 달러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10조 원입니다. 이 정도의 미실현 손실이면 쫄깃쫄깃하죠. 보통 기업이면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비트마인의 대주주, 특히 기관 투자자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주식, 비트마인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모건 스탠리입니다. JP 모건 할 때 그 모건이죠. 두 번째는 서스퀘어나 뭐 인터내셔널인데요. 미국에서 그냥 쉽게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위는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 4위는 피델리티, 5위는 수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라고 해서 일본의 한 5위권 은행이고요. 신탁 규모는 일본 1위입니다. 6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뱅가드, 7위는 JP 모건, 8위는 아까 그 일본 은행의 100% 자회사고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위는 블락락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제인 스트리트도 마켓 메이커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비트마인 주식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의 주식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뭐 저 주식을 살 그 의도는 없습니다. 이걸 왜 들고 있을까? 토크나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위에 얹겠죠. ETF 뭐 이제 스테이킹 넣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판매를 시키겠죠. 이걸로 스테이킹해서 이자도 받겠죠. 여러모로 쓸 데가 많네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게 아니겠냐. 뭐 이게 간접 보유긴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암울한 코인 시장과 달리 지금 한창 뜨거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사연이 와서 요즘에 그 느낌을 이 글을 보시면 잘 아마 아실 수 있겠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을 받으셨는데 국장에 올인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작성자 아들이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공부하고 있다. 경제 유튜브 매일 보고 있고 투자 경력 1년. 네, 투자 경력 1년 치고는 순자산이 11억이나 되시죠. 자, 아버지는 최근에 퇴직금 1억을 받았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 성적은 마이너스. 아직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본격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의 입장은 한마디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우량 주간에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대출 있는데 갚아봐야 티도 안 나. 주식으로 내가 불리겠다. 나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나 무시하지 말아라. 몇 달 뒤에 내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최근에 국장 분위기에 고무가 돼서 하락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되겠죠. 일단 국장을 불신하는 거죠. 국장이 만약 고점이면 하락 시의 회복이 엄청 오래 걸 것 같은데 이거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개미의 패턴 아니냐. 평생 마이너스였던 이력, 부동산 투자 경험 없음, 뒤늦은 우량주 추경 매수 시도가 전형적으로 개미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빠 나이에 퇴직금으로 베팅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어떤 생각 혹시 드실까요? 사실요, 국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인도 이것보다 더 뜨거웠잖아요. 2017년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어마어마했죠. 24년, 25년이 아니고 24년 3월 달에도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면서 빵 했었고요. 24년 11월, 12월 초까지 코인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해서 포인팅 하고 싶은 것은 뭐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폭등한 이후에 큰 거금이 뛰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이 사실상 반도체고 삼전 닉스잖아요. 이 기세대로 간다면 제가 보니까 6,000P가 아니고 정말 7,000P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인은 이게 실적이 조금 애매하죠. 이게 대량 채택이다, 활용성이다,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ETF가 됐냐 안 됐냐. 주식은 분명한 실적이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고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어떤 텐저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AI 지금 광풍이 불고 있고 그 반도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두 가지 회사가 삼전 닉스예요. 근데 이 실적이요. 지금 칩이 없어서 지금 장기 계약 한꺼번에 5년치 계약 맺고 3년치 물량 한꺼번에 받아가려 지금 줄 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세가 만약 계속 된다면 최소한 27년까지는 반도체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도 예전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과거 코로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과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혹시 시간 되냐? 점심 혹시 시간 되냐? 아니면 차 한잔 하자. 이거는 이제 코인 얘기하자. 이겁니다. 대부분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미 끝낸 상황에서 보통은 야, 혹시 시간 되냐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던 이제 우량 코인이 아니고 지금은 상폐돼서 실은 사라진 코인을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 산 거예요. 근데 웬걸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이 주식이랑은 이 퍼센티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묻고 또 더블로 막 가버리니까 나중에 한 3천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넣는데도 수십 프로가 하루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억 단위가 들어가요. 최종 2억에서 3억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 만났을 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과 놀랍게도 심지어 억 단위로 지금 그 쉽게 말하면 그 잡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작은 코인을 지금 1억을 넘게 넘었는데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원 단위로 나겠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화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얘기를 드리면 보통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 여기 있는 아버지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이제 뭐 스카이 중에서도 S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 심지어 대기업에 임원을 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분들이랑 투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관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S대 출신이고 심지어 금융업계에서 내가 임원직을 맡았었다. 이분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관건은 뭐냐면요. 회사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 돈을 직접 실전 경험으로 집어넣으면서 십수년 이상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평생 해본 게 부동산인데 갑자기 코인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말려야 된다고 봐요. 평생을 난 주식만 했는데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얼만큼 쌓여 있냐, 그것도 자기 돈 넣어서 소위 말해서 쓴물 단물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이냐, 공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거랑 서울대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당 부문에서 직접 해봤냐, 얼마나 해봤냐, 그리고 성공의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요. 실패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뢰가 저는 돼요. 왜? 실패를 안 해봤으면 눈이 이제 좀 뒤집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정 통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 있냐, 얼마만큼 통제된 투자를 해봤냐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 12월만 해도 삼성전자 10만 원, 이거 너무 비싸네. 비싸다고 할 법하죠. 맨날 5만 원 뭐 근처에서 왔다가 6만 원, 7만 원, 거의 뭐 이제 한 4년, 5년 박스권 아닙니까? 나중에 눌리면 사야지. 이제 올해 1월 달 되니까 삼성전자 14만 원. 너무 비싸네. 눌리면 사야지. 근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제 16만 원, 17만 원 넘어가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용어죠.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FOMO가 극도로 지금 도지고 있다라는 게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제가 카페 가니까 진짜 막 주식 얘기 엄청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벼락부자가 된 것 같고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시즌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지금 개미들의 B2가 3조가 아니고요. 30조 원을 돌파합니다. 급기야 증권사들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에 나섭니다. 보니까 잔액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꿀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아버지 아들 얘기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하지 말라고, 평생 퇴직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해서 국장을 만약 투자를 참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웬걸 삼성전자 20만 원, 25만 원, SK하이닉스 120만 원, 130만 원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내가 그때 사라고 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 코스피 전망치를 올해 수정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죠. JP 모건인데요. 코스피 전망 6천도 아니고 7천도 아니고 7,500을 전망합니다. 삼전 닉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JP 모건이 볼 때 40%는 더 여기서 올라줘야지. 지금의 주가는 그동안의 저평가를 이제 막 되돌린 수준으로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JP 모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전 닉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전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실적을 보나 앞으로의 뭐 사이클을 보나
지금 저는 이게 몇십 년 만에 지금 기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왔다라고 봐요. 제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나쁘게 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주식 창만 바라보면서 잠을 못 자는 주식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주식 광풍. 이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요거 2017년에 나왔는데 2021년에는 사실 뭐 코인만 그랬던 거 아니야? 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때 뭐냥 지금 맛집 탐방하고 수다 떨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승전 다 주식입니다. 투자 과열을 경고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글쎄요. 지금 뭐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이 그 예사롭지 않거든요. 24년도 뭐 이제 코인에 살짝 뭐 붐이 왔었고요. 그렇죠? 특히 12월 초에 뜨거웠어요. 25년도 작년은 뭐 지금 국장도 물론 있었지만 주인공은 금과 은이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다음에 올해는 국장이죠. 특히 삼전닉스. 영원히 오르겠죠? 금, 은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지금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삼전닉스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잘 나가는 탑 자산의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단위로 한번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금입니다. 이제 뭐 그램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멀찍이서 한 10년치 차트를 한번 쭉 보니까 사고 싶습니까? 팔고 싶습니까? 그냥 이거 지금 내 자산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팔고 싶거든요. 이렇게 오른 자산을 지금 산다. 그지? 기간을 10년 이상 기회를 줬는데 그때 안 사고 지금 사겠다. 지금이라도 저는 뭐 이게 조금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 둘 다 이제 조건 충족을 시켜야 돼. 싸게 사셔야 되고요. 비싸게 파셔야만 합니다. 뭐가 됐든. 지금 싼 구간이 맞냐? 저는 동의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뭐 20만 원 초반대 아마 이제 금을 다 던져서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을 보면 은도 사실은 은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주인공은 사실은 은이었어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올랐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뭐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조정으로 보입니까? 뭐 30% 떨어졌다는데 제가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최소 300~400% 이상 이미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질문을 이거 되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은으로 가장 큰 수익을 봤을까요? 작년 말, 올해 초에 사서 가즈아를 외쳤던 분일까요? 아니면 최소 5년, 10년, 15년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래 묵혔던 맞다 그거 있었지 이런 분일까요? 계속 얘기 드릴 필요가 없겠죠. SK 하이닉스도 현재 뭐 9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갑자기 수직으로 꺾였잖아요.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만 원도 안 했던 그 기회를 몇 년 동안 실은 줬었는데 지금 폭등을 거듭하니까 주식 공화국 되는데 사실은 1등 공신이 SK 하이닉스 같거든요. 사실 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자산시장으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요가 왜 많냐? 누군가가요. 더 비싸도 계속해서 아무따 하고 사주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가격을 누군가 받아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숙련된 투자자들은요. 저도 이제 뭐 성공하는 뭐 이렇게 투자자들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주린이가 됐건 코린이가 됐건 그냥 아무따 그냥 눈에 약간 불 켜져 가지고 막 그냥 사줄 때 야 지금 그런 거 물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사줄 때 그때 물량을 기가 막히게 쓱쓱 팔고 다 그냥 시장을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팔면 바보 아닌가요? 더 올라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지식이랑 솔직히 관련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요. 철저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타이밍을 놓쳐서 대참사가 났던 경험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좀 더 그 높은, 좀 더 한 번 더 하다가 결국 참사가 나거든요. 심지어 이제 상패도 되고요. 숙련자들은 이런 쓰라린 경험을 누구나 이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요. 꼭지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바닥 잡는 건 역시 포기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점을 안 잡냐? 아니요. 타점 잡습니다. 근데 본인이 꼭지에 팔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분할로 파는 거예요. 3번, 4번에 걸쳐서 이쯤이면 됐다 하고 쓱쓱쓱쓱 던지고 나갑니다. 그럼 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분할 매도 했어. 했는데도 더 오르면 어떡하냐? 그거 내가 못 먹어서 잠이 안 온다.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돈은 저랑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저랑 관계가 아예 처부터 없었던 돈이에요. 내 능력 바깥의 돈이고 깔끔하게 인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정도 수익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보통은 야 지금 너 정신 못 차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오는 기회인지 알아? 지금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끝. 어차피 나 지금 대출도 많아. 어차피 내 인생 안 되거든. 요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우리 요즘 좀 코인 시장이 뭐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작년 코인 시장은 왜 못 빠져나왔나요? 그거나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25년도 작년이죠. 금, 은, 뭐 광풍이었죠. 그쵸? 지금도 뭐 이제 조금 뭐 꺾인 듯 하지만 더 갈 것 같은데요. 삼전 닉스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 이제 포모가 불었었죠. 이 극도의 포모가요. 혹시 코인 시장에서 작년에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가격을 못 맞추니까 전 지표를 보거든요. 과열된 지표, 극강의 포모, 사람들이 아무따, 뭐 신용 투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막 카페에서 막 코인 얘기하고 작년에 혹시 그랬었나요? 아니었죠. 정확히는 25년이 아니고 24년 12월 초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조금 덜어냈습니다. 25년 뭐 2월 달이었습니까? 에이다 잠깐 판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이렇게 뭐 거의 뭐 그 대부분을 판다? 작년에 과열된 지표도 없고 극강의 포모도 없었어요. 뭐 중립 뭐 왔다 갔다 했었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 그냥 안 팔았던 겁니다. 그럼 또 화가 나지 않냐? 그거 놓친 거 아니냐? 뭐 짜증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다라고 하면 전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죠? 지금 지나놓고 뭐 결과론인 거죠. 근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지노가 아닙니다. 투자는. 그냥 한 방 넣어서 그냥 흔들었다가 짠 하면 그냥 10배, 20배 뭐 빌렸다가 그렇게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고요. 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극강의 인내의 시간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그 시즌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알아요. 저도 10수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한 거겠죠. 국장으로 지금 다들 돈 벌고 난리가 아니다. 지금 초조하지 않냐? 사실 초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를 심지어 이 영화의 결과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도 계시겠죠. 뭐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게 주식이나 금, 은, 부동산, 코인 사실 자산이랑 관계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제 미실현 수익 말고요. 최종적으로 이 시장을 탈출해서 얼마 이상을 내가 쥐었다. 이분이 몇이나 있을 것이냐.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국장이다, 금이다, 은이다 막 하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크립토 TV가 그리고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타점과 종목을 미리 잡아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교육 방송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죠.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1년에 100%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1년에 한 1000% 정도를 기대했던 건 아닙니까? 저 역시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드리는 곳은 크립토TV가 아니고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이 방송이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미국 정부, 뭐 트럼프 뒷단에 뭐 피터 트리다 뭐 하는 친구들, 기업들 지금 다 같이 달려들어서 로비하고 좀 대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 구조가 많이 왜곡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그쪽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단 시장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리가 10월 10일 예상 못했듯이 관세 폭탄 생각 못했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과 계기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인이요. 카지노처럼 막 그냥 한 방 흔들고 뭐 10배, 20배, 100배의 시대는 전 실은 예전부터 끝났다라고 봐요. 진짜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성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